안녕하세요. 하얀 동안 크리에이터 제이입니다. 작년에 혁신적이었던 M1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엔 M1 프로와 M1 맥스를 출시하면서 애플은 타사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데요. 편집 작업과 기타 전문 작업을 위해서 올해 M1을 구입하려다 잘 버티고 이번에 10코어 CPU, 32코어 GPU, 64기가 통합 메모리 제품을 화끈하게 구매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 맥북 프로는 플라스틱 비닐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이폰처럼 환경보호 정책이 적용 단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장을 벗기고 박스를 열면 누가 미리 한번 열어본 것 같은 기름 종이로 쌓여져 있는 맥북 프로가 있었습니다. 본체 뒷면에는 레이저 각인이 아닌 CNC 기계로 맥북 프로에 글씨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품 상자에서 본체를 들면 구성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바뀐 충전 케이블을 살펴볼게요. USB-C와 맥세이프를 지원하는 충전 케이블은 총 2m의 길이입니다. 피복은 기존의 고무 재질이 아닌 합성 섬유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머리를 따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브레이디드 케이블이라고도 합니다. 선 자체가 유연한 장점이 있지만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서 하겠습니다. 맥세이프는 특정한 방향이 없이 위아래가 동일해서 USB-C처럼 연결만 하면 되는 점이 좋아 보였습니다. 충전 어댑터는 140W를 지원하는 만큼 손바닥만한 크기로 무게도 상당히 묵직했습니다. 현실적인 사용을 위해서 별도의 전원 어댑터 연장 케이블과 어댑터 내에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지 않는 점은 프로 레벨의 제품에선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검은색으로 변한 스티커가 구성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작인 2020년 M1 13인치 제품들에 비해선 상당히 무겁고 두꺼워진 느낌이지만 옆면이 거의 일자로 내려와서 시각적으로만 두껍게 보일 뿐 실제로는 2019년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과 무게 및 크기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애플에서는 2.1kg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최고 사양의 1테라 저장 장치가 있는 이 제품은 실측 무게가 대략 2.148kg으로 나왔습니다. 공냉식 팬을 위해서 흡입하는 부분은 총 3군데가 있는데요. 모니터와 본체 사이의 구멍 중에 중앙 부분, 그리고 본체 각 옆면 하단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옆면의 흡입구는 일상생활에서 충격을 자주 받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 끝 모양이 얇아서 충격 시에 쉽게 변형될 것 같아서 사용 시에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 프로 제품에는 두께가 커진 만큼 사라졌던 포트들이 돌아왔는데요. 본체 왼쪽엔 맥세이프 3세대 충전 포트 2개의 썬더볼트 4, 3.5mm의 헤드폰 잭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SD 카드를 읽을 수 있는 SDXC 세 번째 썬더볼트 4 그리고 HDMI 포트가 있었습니다. 2021년 맥북 프로에 다시 돌아온 맥세이프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서 30분만 안에 50% 정도의 충전이 가능해진 점은 편리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유연성 때문인진 몰라도 기존의 브레이디드 케이블을 사용했는데요. 브레이디드 케이블 타입은 파손도 쉽고 내복 피복이 벗겨지면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예전에 많은 전기공들의 목숨을 앗아가서 위도우 메이커, 과부를 만드는 전기선이라는 악명이 높은 피복 방식인데요. 마감과 품질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부터 케이블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내구성 문제가 있었던 애플의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모이기 전까지는 사용 시에 주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터치 버튼이 없어지고 일반적인 기능 키들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진한 검은색의 불빛이 들어오는 키보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지만 키보드는 본체에서 살짝 들어가서 키보드의 상단 표면이 본체의 표면과 높이를 나란히 했으며 오른쪽 상단에는 터치 아이디, 오른쪽 하단에는 작은 방향키가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애플의 트랙패드는 마감도 좋고 조작감이 상당히 좋아서 솔직하게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키보드는 개인적으로는 키감이 좋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키를 눌러봤을 때 키감이 약간 균일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키의 중앙 부분이 아닌 상하, 좌우를 눌러봤을 때 하단 부분이 조금 더 늘어지게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키보드를 사용하는 동안에 손끝에 힘을 더 주게 되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지문과 땀이 쉽게 묻고 번지며 더 머무는 느낌이라서 평소에 사용하던 키보드들보다 쉽게 반딱이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에 관련돼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를 열면 인사말과 함께 얇은 종이로 쌓여진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가장 아쉽기도 하고 의아한 부분은 화면의 낫치인데요. 배제를 줄이고 화면을 수치적으로 크게 만든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넓고 넓은 화면에서 굳이 이곳에 배치한 점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낫치의 영역도 화면의 공간으로 인식이 되어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곳을 지나가는 느낌이 나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영상 볼 때 숨기면 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마우스를 나치 뒤에 숨기면 전체 화면에서 메뉴들이 나와서 마우스를 숨기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앱들은 어느 정도 이 나치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만 타사에서 만든 앱들을 사용할 경우 아직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00니트와 최대 1600니트를 지원하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HDR 영상을 감상 및 편집할 수 있는데요. HDR 모니터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비싼데 이것을 맥북 프로 제품에 넣은 점만으로도 굉장한 구매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와 동일하게 10,000개의 미니 LED를 지원해서 명암 대비를 훌륭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에선 검은색 바탕에서 글씨의 빛이 주변부까지 번지는 블루밍 현상이 논란되었습니다. 이번에 킹덤의 도입부 장면에서 유달리 눈에 띄어 한번 비교해보았는데요. 카메라에는 잘 잡히진 않았지만 이번 맥북 프로의 제품은 동일한 개수의 미니 LED를 사용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 프로보다는 블루밍 현상이 훨씬 덜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M1 Max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성능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타입의 영상을 편집하는데 그동안 너무 불편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VC 코덱으로 촬영된 영상들의 플레이백도 별도의 프록시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재생되었고 120프레임의 영상들은 더욱 버벅였지만 지금은 아주 쾌적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AKHEVC도 프록시 파일을 만들지 않고도 재생이 가능했으며 여러 겹으로 쌓아보아도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내부의 쿨링팬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르레스라의 영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전엔 샘플 영상을 만들면서 수많은 에러로 거의 편집이 불가능해서 울면서 작업했던 파일도 지금은 아주 부드럽게 재생되고 있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비쌀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제외하곤 성능 면에서는 아주 만족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용해보고 추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